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9세 김순희입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반지하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분명히 남편과 함께 노후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나오고 아파트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반지하 원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왜 자꾸 이상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지, 왜 계산이 안 맞는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지금부터 모두 말씀드릴게요. 5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남편 정수 씨는 정년퇴직한 지 3년 정도 되었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아침 준비를 하고 집 앞 슈퍼에서 장을 봤습니다. 우리 집은 32평 아파트였어요. 20년 전에 대출 끼고 샀는데 빚은 진작에 다 갚았죠. 남편이 격리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도 꼼꼼히 적고 용돈 관리도 철저했어요. 순이야, 우리 연금이랑 적금 이자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국민연금이 80만 원 나왔고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월 30만 원 정도. 관리비 빼고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면 넉넉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자꾸 깜빡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안경을 어디 뒀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안경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저도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약 먹는 것도 자주 까먹고 가스레인지 끄는 것도 잊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완고했어요. 아직 멀쩡한데 무슨 병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간 남편이 1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은 30분이면 돌아왔거든요. 마음이 조급해져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남편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경비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여보, 왜 여기 서 있어요? 순이야. 집이 어디지? 그때 처음으로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맑지 못하고 흐릿했달까요?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혈관성 치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갔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혼자 있을 수 없게 된 거였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한다거나 현관문을 열어놓고 나간다거나 하루 24시간 지켜봐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나가서 일할 수도 없었고요. 의료비 때문에 적금을 하나씩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아직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거나 갑자기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몸이 힘들어졌죠.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됐을까요? 그러던 2년 전 겨울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죠. 그때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간호사분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환자분 가족이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데만 500만 원이 들었어요. 적금은 이미 다 해지한 상태였고 보험금도 얼마 안 됐습니다. 퇴직금 통장에서 돈을 빼야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니 혼자라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49제까지 치르고 나니 여름이 되어 있었어요. 혼자 된 후의 생활은 더 막막했어요. 연금 80만 원으로 관리비, 전기료, 가스비 내고 나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식비랑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어요. 더군다나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곳저곳 아픈 데가 생기기 시작했죠.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 생각한 게 아파트를 파는 거였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20년 전에 1억 2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3억이 넘게 시세가 나왔어요.
이 집 팔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가면 전세금 빼고도 돈이 남겠지? 혼자서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중년 남성 공인중개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이 아파트 정말 좋은 자리에 있네요. 3억 2천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전세집을 1억 5천 정도로 구하면 1억 7천이 남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적금 넣고 이자 받으면서 살면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매매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계약서에 나온 용어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등기비용이요, 양도소득세요, 중개수수료요.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줘도 머리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냥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건 다 맡겼을 텐데. 혼자 결정하려니 답답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받는 돈이 정확히 얼마죠? 하루 전에도 물어봤는데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공인중개사도 처음엔 친절하게 대답해줬지만 나중엔 조금 귀찮아하는 눈치였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뭔가 찜찜했어요. 분명히 3억 2천에 팔기로 했는데 각종 세금이랑 수수료를 떼고 나니 2억 8천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계산이 안 맞네?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상태였죠. 전세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요즘 전세가 많이 올랐다면서 1억 5천으로는 괜찮은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2억으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이 남는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날 짐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40년 넘게 모은 살림이니까 그럴 만도 했지만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사비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한 금액보다 50만 원이나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짐은 다 실었으니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전세집은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22평 정도 되는 빌라였거든요.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엔 충분하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있는다거나 현관문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못 찾는다거나. 나도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8천만 원을 적금으로 넣었어요.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연금 80만 원과 합치면 100만 원이니까 혼자 살기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버틸 만했고요. 그런데 점점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오른 탓도 있었지만 병원 갈 일이 늘어난 게 더 컸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고 혈압 때문에 내과에 가고. 한 달 병원비만 30만 원씩 나갔어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자꾸 이상한 실수를 하게 된 거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똑같은 물건을 2번 사온다거나, 전기료를 이미 냈는데 또 내려고 한다거나, 심지어 적금 통장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하루 종일 찾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만난 게 박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40대 정도 되는 깔끔한 남자였거든요. 어머님 혼자 사시나 봐요?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적금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설명해 드릴까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주식이나 그런 건 안 했거든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정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럴듯해 보였어요. 적금 이자보다 3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6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솔깃했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줄어들고 생활도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럼 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박 씨가 가져온 서류를 보니 정말 복잡했어요. 한자로 된 부분도 많고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님, 여기에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야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첫 달에는 정말로 6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오, 진짜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박 씨에게 고마워하며 밥도 사줬죠. 두 번째 달에도 똑같이 6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완전히 안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박 씨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네? 계속 전화했지만 계속 받지 않았어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어요. 경찰관이 제가 가져간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이건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에요. 네? 대출이요? 네, 어머님이 8천만 원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났네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투자한 줄 알았는데 대출이었다니. 그것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8천만 원이면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집 계약이 만료된다는 거였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2억에서 2억 5천으로요.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남은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했어요. 이번엔 1억 5천으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남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좁고 낡은 집이었죠. 반지하는 아니었지만 1층이라 습하고 어두웠어요. 그래도 집이 있는 게 어디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5천만 원을 다시 적금으로 넣었어요. 한 달 이자가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금 80만 원과 합쳐도 92만 원밖에 안 됐어요. 생활비가 빠듯해졌죠.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거나,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돈 계산이 안 된다거나, 심지어 집 주소를 깜빡한 적도 있었어요.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같은 말만 했나 봐요. 엄마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난 멀쩡한데. 그때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많이 마르셨네요. 밥은 제대로 드세요?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실제로는 밥 먹는 것도 자주 깜빡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상한지도 모르고 먹으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아들이 병원에 데려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엄마가 그동안 이상한 행동한 게, 네,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파트를 급하게 판 것도 사기를 당한 것도 다 제가 판단력이 떨어져서 생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약값도 비쌌고 무엇보다 혼자 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아들이 저를 모셔가려고 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어요. 괜찮다, 혼자 살 수 있어. 고집을 부렸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전세집 계약이 또 만료되는데 이번엔 집주인이 전세를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로만 준다는 거였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연금으로 월세 내고 나면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창피하기도 했지만 살아야 하니까요. 다행히 승인이 났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반지하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습하고 어둡지만 그래도 집이 있는 게 다행이에요. 혼자 살기엔 충분하거든요. 돌이켜보니 모든 게 치매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아파트를 팔 때부터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던 거죠. 그때 가족들과 상의했다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들이 가끔 찾아와요. 엄마, 이제라도 저희 집으로 오세요. 고마운 마음이지만 쉽지 않아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손자들도 아직 어리거든요. 제가 가면 집만 될 것 같아서요.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와주시거든요.
맛은 그럭저럭이지만 혼자 해 먹는 것보다는 낫죠. 가끔 이웃 할머니들과 복지관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 서로 위로가 됩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녀요. 치매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더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거예요. 가끔 예전 아파트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40년 넘게 살았던 곳인데 이제 남의 집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좀 더 조심했다면.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근처 공원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좀 자고 저녁엔 TV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둘이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 의지했을 텐데. 혼자라서 더 쉽게 당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노후 준비할 때 돈만 모으지 마세요. 건강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라요. 저처럼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치매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본인은 모르거든요. 멀쩡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창피해할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욕심을 버리고 나니 그런 것 같아요. 반지하지만 따뜻한 집이 있고 끼니 걱정은 안 하니까요. 건강만 유지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해요. 아들이 이번 추석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손자들도 데려온다니까 기대돼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용돈도 좀 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마음만 받아달라고 해야겠어요. 지금도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어요.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약을 먹었는지 헷갈리거나.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중요한 일은 메모지에 적어놓고 알람도 맞춰놓고요. 이웃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순희 씨 그래도 복이 있어. 아들이 효자잖아. 맞는 말이에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주거든요. 생필품도 사다 주고 안부도 묻고. 그럴 때마다 고맙죠. 돈은 없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게 살려고 해요. 원망하거나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반지하라 추울 텐데 전기료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도 전기장판 하나 있으니까 버틸 만할 거예요. 내년 봄이 오면 다시 따뜻해지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후 준비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계획 세우시고요. 저처럼 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이만 마칠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